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네 번째 부분인데요. 여가 시간을 자원한다. 그 노화 이론 중에 생리적인 그런 노화 이론도 있고요, 심리적 노화 이론도 있고 사회적 노화 이론도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노화 이론 중에 사회적 교환 이론 또는 교환 이론이라는 노화 이론이 있습니다. 노화를 설명하는 것 중에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교환할 만한 가치 있는 자원들을 상실해가는 게 노화, 늙어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는 게 그게 교환 이론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회적으로 교환할 가치를 가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노동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들을 익히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자기의 능력을 사줄 수 있는, 내가 이걸 내 능력을 주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자원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그들이 가진 경험이나 경력이나 지식이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게 되고 건강 수준도 떨어져서 활동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이런 취약적인 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환할 만한 가치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적으로 늙어가는 게 아니냐. 그런 점에서 그렇다면 노년기가 될수록 강점이 될 수 있는 자원이, 교환 자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시간이라는 거죠. 이 시간에 대해서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우리가 이제 은퇴 평균 연령이 지금 제가 53세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교과서적으로 보통 은퇴 연령을 55세로 둡니다. 왜냐하면 고용이라는 그 일자리 측면에서 은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는 고령자라는 용어로 구분을 합니다. 고령자라는 것은 이제 은퇴 연령에 접어들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55세를 고령자라고 하거든요. 노인은 65세라고 하죠. 근데 55세가 보통 이제 평균 은퇴 기준이 되는 교과서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은퇴 연령은 53세인데 이거를 60세로 잡았습니다. 60세로 잡고 남은 그 생존 그 평균 수명 지금 뭐 84세를 넘어가죠. 그런데 이미 60 넘은 분들은 훨씬 더 오래 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60 넘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80에 돌아가시면 예전에는 호상이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아쉬워하죠. 적어도 90은 넘어서 돌아가셔야 그래도 좀 덜 서운하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을 기준을 잡았을 때 60세부터 남은 시간을 계산했더니 약 30만 시간이죠.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오나요? 30만 시간. 제가 여기는 원문이 안 나와 있네요. 여기는 빠져 있는데 30만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 30만 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평균 수면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을 다 빼고 나면 남는 시간이 11만 시간입니다. 그걸 추계를 해봤더니 11만 시간 정도가 남더라는 거죠. 우리가 11만 시간을 가지고 그 주 5일 근무로 해서 하루에 8시간 일을 하게 되죠. 노동시간 8시간을 계산을 해서 몇 년을 일할 수 있는가 봤더니 50년 동안을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수명까지만 딱 잘라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건강수명을 75세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75세 훨씬 넘습니다. 어떤 질병을 가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넘기가 쉽지 않지만 특별한 뭐 만성질환 한두 개 다 갖고 있으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충분히 80세까지도 사회 활동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그 건강수명을 현재까지는 75세로 보통 기준을 잡거든요. 근데 그렇게 잡아서 평균 수명보다 한 7년 정도, 7, 8년 정도
이렇게 낮추어 봤을 때 3분의 2 정도, 11만 시간의 3분의 2 정도만 하더라도 적어도 30년 정도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가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노년기의 최고의 가용 자원, 교환 자원이 시간이라면 이 여가 시간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활용하게 만들어주느냐. 최소한 건강수명 될 때까지만 75세면 75세까지 여가 시간을 어떻게 잘 계획하고 자기 인생 목표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소명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삶을 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주면. 그래서 은퇴준비학교가 사회에서 은퇴준비학교 그러면 그 중심에는 주로 재정관리가 제일 핵심이에요. 노후준비 그러면 벌써 노후의 노후준비 자금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마련할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것보다는 활동, 사역의 시간을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가, 그게 교회의 시니어 사역의 핵심 중에 출발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여가 시간을 자원화해서 이들이 인생 2모작 3모작 앙코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여가 시간을 영적 여정으로서, 영적인 여행으로서의 설계. 왜 영적 여행이라 하냐면 여행이라는 것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목적지가 있고 어떤 목적에서 어떤 걸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고 어떤 걸 경유하고 어디를 가보고 어떤 걸 체험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여행 계획을 잡잖아요. 남은 인생, 은퇴 이후에 남은 인생을 여가 시간을 잘 설계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에서 그걸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강할 때의 계획과 건강을 잃었을 때의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세워놓는 거죠. 어쨌든 여가 시간을, 교회 시니어 사역 중에 하나가 여가 시간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여가 설계를 어떻게 잘 해주느냐 하는 것이 교회 사역 중에 하나로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11만 시간, 3분의 2만 해도 8만 시간까지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적어도 25년에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건강 수명까지의 그런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TV 보는데 상당 시간을 보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TV 시청하는 데 보내요. 여가 활동도 생산적인 여가 활동이 아니라 그냥 소일을 하는 여가 활동. 여가 활동도 종류에 따라서 훨씬 더 생산적이고 발전적이면서 많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한 5년, 10년 정도 사시다가 대부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지금 몇십 년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특별히 여가 시간에 대한 여가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제가 제언을 하면서 그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 앞에 했던 내용을 총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앞에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면 뭐 한 7가지 정도. 첫째,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교회가 아닌, 교회가 너무 주도하지 말고, 액티브 시니어라는 것은 이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도 베이비붐 세대가 사회를 바꿔본 경험이 있어요. 독재 시대에서 민주 사회로, 민주국가로 바꾸어 놓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성공적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국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러면 노년기 정도야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바꿀 수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과 사고, 행동 양식을 가진 세대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니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 와서 잘 대접하고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임파워먼트, 역량 강화라고 했죠. 그래서 시니어들이 주체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교회에 들려지게 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맞춰서 사역들이 하는데, 교회가 모든 걸 다 서포트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교회가 채워주는 형식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좋습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모든 걸 주도하면 교회가 전체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주 일부거든요. 그런데 교인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임파워링 해주면 기하급수적으로 그 역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려면 그 어떤 인식을 바꾸게 해서 시니어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게 하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시니어들로 하여금 교회가 끊임없이 그들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인식시키며 격려하라. 대부분 은퇴하면 이제는 그냥 편히 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을 교회가 필요로 합니다. 이걸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 어머님도 90 되어서도 그 은퇴 근사님들 모이는 기도 모임, 낮 동안에 중보 기도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전도에 다 은퇴하시고 하신 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교회가 그러면 중보 기도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오시고, 그런 걸 보면 하다못해 이제 그런 건강 역량이나 이런 활동 능력이 좀 떨어진 분들은 그분들대로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형태로든 교회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건강 수준이 낮아지더라도 교회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라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활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액티브 시니어 모델이 되는 리더를 양성하라. 교육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은 모델링입니다. 특히 이런 시니어 사역에 있어서 모델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면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나하고 큰 차이도 없는데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해? 우리가 구역장 목자나 구역장이나 뭐 이렇게 잘 하는 이유는 구역원으로 있다가 구역장이 하는 걸 따라다니면서 하는 걸 잘 보거든요. 보면서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구역장도 다 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델이 되는 사람, 시니어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꾸 사례 발표를 시키고 본을 받게 하고 따라하게 하고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시니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모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액티브 시니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리더들을 좀 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시니어 사역을 좀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그다음 네 번째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에 따라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라. 교회가 노인복지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관에 가면 그 노인들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종교기관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임파워링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소그룹으로 시니어들이 주체가 되어져서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차원에서 좀 큰 규모로 해야 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무료급식이다, 아니면 경로대학이다, 노년부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교회가 틀을 잡아주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주고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해요. 나머지는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그 욕구를 가진 사람들 중심으로 어떤 활동이든 어떤 프로그램이든 할 수 있도록 스포트를 해주는 거죠. 교회 내에 있는 인적 자원 그들을 잘 연결을 하고 동원을 해서,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에 왔을 때 시니어들이 어떤 형태로든 내가 원하는 게 없다라는 게 없도록, 그러려면 시니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내고 프로그램화하고 그걸 교회가 스포트해서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교회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라. 그러려면 소그룹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다음 5번째는 소속감을 선호하고 자신의 존재가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시니어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소그룹 사역을 활성화하라. 소그룹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회의 헌신도가 높아집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이 앞으로도 또 올지도 모르거든요. 지금도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벗어나더라도 또 이런 게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모든 교인들을 다 보살필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 자가격리가 된다든지 교인들 간에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소그룹이 보살피고 서로 삼겹줄처럼 이렇게 그 상호부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이제 그러니까 소그룹들이 특별히 노인 세대에 대해서는 시니어 세대들에게 있어서는 소그룹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의 사회적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 소그룹을 통해서 시니어 사역을 하는 것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6번째는 시니어 사역을 통해서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지역사회의 모델이 되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일반 지역사회에서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보급해서 교회에 제가 어릴 때도 교인 수가 150명밖에 안 되는데 여름 성경학교 했을 때 아이들이 300명 이상 그 여름 성경학교 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다 그냥 몰려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잘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게 오히려 교회가 시니어 사역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선도적으로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그 선도적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을 좀 가지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있습니다. 이게 68년생부터 74년생까지 아직까지 멀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세대에 대해서도 조금 일찍부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베이비붐 세대죠.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가 지금 임박한 액티브 시니어 사역을 준비하는 그 단계라면 조금 더 여유는 있지만 조금 있으면 금방 또 노년 세대로 접어드니까 68년생부터 74년생에 대한 2차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사역도 조금씩 교회가 대비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해야 나중에 또 어떻게 교회의 상황들이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고령화라는 문제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 그 시니어들, 특별히 액티브 시니어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국 교회의 큰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좋은 모델들을, 교회가 모델들을 만들어서 그걸 공유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시니어 사역에 대한 다양한 모델들이 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부족한 강의지만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뭐 질문 같은 게 있으면 제가 대답할 수도 있을 텐데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질문이 있거나 추가적인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하고 뭐 없으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응답 시간 생각해서 조금 강의를 조금 당겼는데요. 그 뭐 지금 아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도 되나요? 예. 예.
그 교회가 그 이제 시니어 사역을 한다. 그러면 뭐부터 어떻게 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사역하는 조직을 만드는 게 먼저 출발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목회자의 머릿속에서 그 뭐 장로교 같은 경우에 당회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당회에서 다루어지고 그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목회자들, 담임 목회자나 뭐 부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이끌어가고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기관, 종교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노인사역은 그 중에 아주 일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면 거기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특별히 거기에 사역에 초점을 두고 집중하는 교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려면 1년 내내 거기에 집중하고 관심을 갖는 하나의 시니어 사역 조직이 없으면 이게 들쑥날쑥하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역을 만드는 것. 그래서 사역 뭐 위원회 형태가 될 수도 있고 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워킹그룹 형태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조직해서 그냥 우리 뭘 할까라는 것보다는 먼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부터 그 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길면 길수록 좋아요. 길다라는 것은 시간을 끌라는 의미가 아니라 충분히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가 학생들한테 늘 가르치는 게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욕구를 파악하는데 노력의 한 90%를 들이라고 합니다. 심할 정도로. 그러면은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나면 목표를 세우는 게 명확해지는 거죠. 어떤 목표를 해야 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 성적을 내가 지난번에 60점 받았는데 이번에 90점 받아야 되겠다. 뭐 욕심이지만 90점 받기 위해서 많은 전략들이 있거든요. 그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을 쓰는 게 맞느냐라고 하려면 내가 왜 60점 받았는지에 대한 그 원인, 상황, 이유, 또 내가 가진 장점이나 단점, 약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했을 때 나한테는 어떤 부분들이 취약하니까 어떤 학습 방법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공부 전략을 통해서 그 노력하면 내가 90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는 내가 60점밖에 받지 못하는 문제 상황을 얼마나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또 60점을 받은 나의 어떤 특성, 생활 방식, 공부하는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있을 때 그러면은 영어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수십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가장 적절하냐라고 할 때는 얼마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얼마나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문제를 잘 분석해야 좋은 목표를 세우고 좋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전략 중에서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좋은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니어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충분히 공감하고 몇 사람한테 듣고 마는 게 아니라 그냥 조직하면 뭘 할지부터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하면 다른 데 뭘 좋은 게 있는지를 쇼핑을 합니다. 어느 교회에 이런 사역을 하는데 참 잘 된다더라. 이게 요즘 인기가 있더라. 그러면 그걸 쇼핑하듯이 가지고 와요. 그런 다음에 그 교회에 적용하거든요. 그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기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라. 그 지역사회 속에서 또 그 교회 내에서
어떤 그 시니어들이 특성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욕구들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 어떤 자원들이 있고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충분히 듣고 조사하고 그 노인복지관 같은 데 찾아가면 그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놓은 자료들도 있고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대상들이 있고 또 그 지역의 노인분들이 어떤 속성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 귀찮을 수도 있지만 교회가 관계를 잘 가져가면 거기에 뭐 팀장급이나 과장급 되는 적어도 이제 6, 7년 정도 되면 빠삭하게 지역을 알거든요. 6, 7년 이상 된 그 팀장급이나 과장급 그 직원한테 부탁을 하면 뭐 음료라도 하나 사가지고 가서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 이렇게 자문회의식으로 해서 자문료 특강비 주고 와서 지역사회 노인사회에 대한 노인 특성에 대한 걸 이야기해달라 해서 그거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나온 발간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만들어내고 뭐 그러면 그런 어떤 2차 자료들을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만나야죠.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여러 사람들 다양한 계층들을 만나고 젊은 시니어들 또 나이 드신 분들 다양하게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그 기간이 좀 충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특성을 알고 역량과 자원을 잘 알고 있으면서 교회가 뭘 해야 될까?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쇼핑을 해도 괜찮아요. 책들 이렇게 서적들을 보거나 여러 가지 사역 프로그램들을 보고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맞게 잘 가져오면 좋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에서 먼저 조사를 하고 경청을 하고 욕구를 파악하고 특성을 알기 위해서 충분한 그 서베이를 하라. 그게 어느 정도 됐으면 그러면 지역사회에 시니어 사회과 관련된 어떤 선행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조사하는 이유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거고 거기서 차용 그거를 이제 활용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사각지대를 찾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다 서비스들을 이렇게 모아보면 혜택을 못 받는 그 사각지대가 발견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기존의 복지관에서 이런 걸 하고 경로당 몇 개가 있고 노인교실, 노인 경로대학 하는 데가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그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나 사역에 참여 못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파악할 때도 기존의 그 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 중복하게 돼요. 바로 인접한 교회에서 똑같은 걸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갈 수도 있고요. 물론 거기가 수요가 너무 적다. 그러면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서 거기서 몰려드는 걸 좀 분산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기존 프로그램 서비스들을 조사해서 교회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연계하는 방법, 그 교회가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하는 그 사역과 이 사역은 우리 개별 분명히 지역사회 욕구가 있긴 한데 이거는 개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특히 우리 교회는 좀 적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부족하니까 몇 교회가 서로 협력해서 이 사역을 함께 하자. 이제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 조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조사가 되면 모여가지고 충분한 토의 끝에 이제 그 토의를 할 때 그 조직에는 누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느냐? 시니어들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그 NGO 단체나 사회복지기관 시설, 요양시설, 뭐 복지시설 모든 데는 반드시 사회복지법상으로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운영위원회가 들어가야 돼요. 그 운영위원회는 누가 들어가느냐? 거기에는 그 시설기관 대표도 들어가고 지역사회 전문가도 들어갑니다. 그 사역에 맞는 전문가도 들어가고 지역 주민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용자 대표도 들어갑니다. 이용자 대표라고 하면 복지관이면 복지관 이용하는 어르신들도 거기에 운영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관점에서 그 운영을 검토를 하고 피드백을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니어 사역도 탁 열심히 일하는 똑똑한 사람 뭐 한 7, 8명 탁 모아서 한다. 그러면 그 멤버들만의 조직만의 관점으로 사역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조금 더 보편적으로 가려면 그 사역에 헤드쿼터 역할을 하는 사람은 물론 핵심 세력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시니어들을 거기에 참여시키는 게 좋다. 그렇게 해서 이런저런 과정들에 함께 참여하고 고민하고 그 검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방향을 잡는 거.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항상 바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검토를 해야 돼요. 누구한테 검토받느냐? 교회에 있는 시니어들과 지역사회 시니어들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검토를 받아서 수정 보완을 한 다음에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력이나 재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 중에 어떤 경우에는 노인복지관과 같은 그런 복지시설이나 복지기관하고 연계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있고 독자적으로 했을 때 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러나 적어도 어떤 활동들이나 어떤 서비스들이나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 네트워크를 맺어놔야 예를 들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서 이분은 꼭 도와야 되는데 조건이 정부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분이 우리가 그 공적인 그 서비스로는 대상자가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경우에 이런 어떤 교회 쪽에 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려면 그런 어떤 그 공무원 조직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복지관이나 이런 그 민간 기관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협조를 구하고 주로 이제 동장, 통반장들이 지역사회 상황들을 알거든요. 독거노인인데 혼자서 하는데 뭐 잘 돌아보지도 않고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더라.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우리 교회에 알려달라. 우리가 돌봄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뭐 이렇게 되었을 때 노노케어라 그러죠. 좀 젊고 활동적인 노인들이 좀 병약한 노인들을 돌보는 시니어가 시니어를 돌보는 뭐 노노케어 시스템에 연결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려면 교회만 하는 것은 너무 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지역 사회와 연결을 맺고 활동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강의 시간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몇 시쯤 마무리를 해야 되는지 혹시 알려주시면. 그래요. 예. 12시 몇 분까지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혹시 질의응답이 있을까 해서 제가 강의를 메인 강의는 빨리 마쳤고요. 특별히 질의응답이 없으면 마무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뭐 짧은 시간에 한 번으로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채워질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계기로 조금 더 시니어 사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곧 다가올 초고령 사회에 한국 교회가 오히려 좋은 기회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골든 타임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